민족 앱에서 웹뷰를 다뤘던 경험을 함께 공유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모두 웹뷰에서 말하는 이 모두라는 앱 개발자와 프론트엔드 개발자 모두를 함께 말함입니다. 어쩌면 개발자가 아닌 웹뷰 위에서 서비스를 기획하는 사람들도 함께 포함될 수 있겠지요. 단순하게 앱 개발자와 FA 개발자들이 웹뷰니까 웹이니까 혹은 앱이 아니니까 반대로 앱에서 동작하니까 자신의 바운더리를 명확하게 나누지 못하고 혹은 미루는 것 없이 좋은 프로덕트를 만들기 위해서 함께 위한 웹뷰라는 제목을 가져왔습니다. 과거에 아주 인기 있었던 책인데요. 화성에서 온 남자와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요약하면은 남녀간의 차이가 화성과 금성만큼 먼 거리와 다른 환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마찬가지로 앱 개발자와 프론트엔드 개발자들도 서로 다른 개발 논리지와 개발 환경 그리고 개발 관심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세션을 통해서 앱 개발자,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서로 이해하고 웹뷰라는 같은 개발 환경 내에서 서로 나아가서 사랑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회사에 돌아가면 이야기해보세요. 아, 그랬군요. 힘들었겠어요. 개선해요. 함께해요. 하는 말들이죠. 오늘 이야기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웹뷰를 쓰는 이유를 말하고요. 두 번째, 알아두면 좋은 웹엔진, 웹뷰 뒤에 돌아가는 웹엔진에 대하여 아주 간략하게만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또한 프론트엔드 개발자의 어려움을 앱 개발자 입장에서 한번 듣고 해명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요. 앱 개발자를 위한 레시피는 웹뷰를 다루는 여러 가지 팁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또한 웹뷰의 이런 일위는 웹뷰를 다루면서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 사례와 해결을 공유해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함께 고민하고 개선하기는 웹뷰에서 여러 가지 다루는 다양한 케이스에 대한 개선할 방법들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웹뷰를 쓰는 이유입니다. 사실 웹뷰를 안 쓰는 앱을 찾기가 더 어렵죠. 배달의 민족 앱도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 사각형 에어리어가 바로 웹뷰를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야기하지 않으면은 웹뷰가 어디까지인지 요즘은 알기가 어렵습니다. 누군가는 선물하기라고 쓰여있는 부분부터 웹뷰라고 생각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롯데 월드타워부터 웹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또 누군가는 이 전체 화면이 다 웹이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웹과 앱의 경계가 허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웹뷰를 왜 쓰는 것일까요?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기 때문인데요. 하나로 여럿을 대응할 수 있습니다. 웹페이지 하나를 만들어서 안드로이드와 iOS 플랫폼, 나아가서 모바일 브라우저와 데스크톱 브라우저까지 대응할 수 있겠지요. 또한 빠른 업데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의 경우 개발하고 배포하고 이를 사용자가 업데이트하고 다시 실행하기까지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러한 과정 없이 웹뷰를 사용하면 바로 컨텐츠 업데이트가 가능하지요. 또한 네이티브 기능입니다. 웹뷰의 네이티브 기능이 무슨 말이냐 하고 할 수 있지만 웹브라우저와 달리 모바일 웹뷰에서는 모바일 앱 개발자 사전에 정의된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네이티브 기능 일부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웹뷰를 안 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음과 같은 단점이 있기 때문인데요. 바로 성능입니다. 가장 빠른 네이티브 기능을 사용하다가 웹뷰를 만나면 잠깐 느려지는 기분을 느낄 수도 있겠죠. 또한 보안 이슈가 있습니다. 웹뷰에서 공개적인 여러 가지 보안 이슈들이 있는데 다음 장에서 따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경험도 차이가 납니다. 매년 애플과 구글에서는 새로운 OS 버전을 발표하고 공유합니다. 그런데 모바일 네이티브 기능이 많지만 앱에서만 사용하고 웹뷰에서는 이를 활용할 수가 없죠. 그래서 사용자들은 내 앱은 새로 업데이트 됐는데 왜 이러한 기능이 없지라는 단절된 사용자 경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슈퍼앱도 웹뷰를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장점이 단점보다 매우 많고 크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기능으로 하나로 패키징하기 제일 쉽습니다. 모바일 앱 서비스가 점점 커질수록 모바일 앱의 크기 그리고 모바일 개발자 양 플랫폼의 개발자를 구하기가 어려운데요. 이를 극복하고자 웹뷰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빠른 실험을 위해서도 사용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단점에서 혹은 장점에서 이야기한 앱의 배포와 사용자의 설치까지 과정이 오래 걸리는데요. 웹뷰를 사용하면 작은 변화 혹은 빠른 피드백을 쉽게 확인하고 반영할 수 있겠죠. 나아가서 슈퍼앱에서는 플랫폼 기능을 제공하는데요. 자사 서비스 외에
서드 파티 기능을 제공하여 묶을 때에도 웹뷰를 사용합니다. 자사 서비스 앱의 네이티브 코드가 외부에서 들어온다면은 자신의 서비스 코드의 유출 리스크도 있을 것이고 외부 앱 코드의 안정성도 문제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웹뷰를 사용한다면 그러한 문제가 쉽게 해결이 되겠지요. 두 번째는 알아두면 좋은 웹엔진입니다. 웹엔진까지 알아야 되나 싶지만 앱 개발자에서는 웹뷰가 왜 이렇게 동작하는지를 알 수 있고 프론트엔드는 웹스펙의 구현이 이렇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쉽게 넘어가도 되지만 뒤에 문제 사례의 분석이나 해결책을 고려할 때 웹엔진 내용을 알고 있으면 좋은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웹엔진의 양대 산맥입니다. 웹킷과 크로미움이 있는데요. 웹킷은 애플에서 개발하고 만든 웹엔진입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접하는 사파리 브라우저가 바로 이 웹킷을 사용하고 있고 아이폰에서 동작하는 웹뷰가 바로 이 웹킷으로 동작하고 있습니다. 크로미움은 구글에서 개발하고 있는 웹엔진인데요. 마찬가지로 오픈소스이지만 과거 크로미움은 웹킷을 렌더링 엔진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종의 이유로 웹킷을 포크하여 블링크라는 렌더링 엔진으로 바꿔서 크로미움을 계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크로미움으로 유명한 건 역시 크롬 브라우저와 안드로이드에서 사용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 웹뷰, 또한 다양한 저희 셋탑박스 혹은 자동차에서 돌아가는 이제 안드로이드 오토 같은 경우도 크로미움이 포함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고요. 개발자들에게 익숙한 개발 툴인 VS 코드나 기크라켄 같은 경우도 크로미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소개만 하면 조금 아쉬우니까 이걸 오픈소스라는 웹엔진을 열어보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아주 조금만 알려드릴게요. 네, 폴더 구조로 알아보는 웹킷입니다. 소스 경로 아래 웹킷의 개발 코드들이 담겨 있는데요. 가장 큰 도메인으로는 자바스크립트 코어, 웹코어, 웹킷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 코어는 웹킷이 구현한 자바스크립트 엔진에 대한 구현 코드가 담겨 있고요. 웹코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웹스펙, HTML이나 CSS 같은 스펙 구현 코드가 담겨 있습니다. 웹킷은 이러한 웹엔진이 돌아갈 수 있는 실제적인 코드들인데요. 여기 아래에는 웹 프로세스, GPU 프로세스, 네트워크 프로세스, UI 프로세스로 나눌 수 있습니다. 웹 프로세스는 웹코어의 코드가 돌아가는 이제 프로세스 코드가 있으며 GPU 프로세스는 렌더링에 관련된 코드들, 네트워크 프로세스는 네트워크를 연결하여 데이터를 받아오는 코드들일 거고요. UI 프로세스는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거는 맥과 iOS가 함께 사용하는 UI 프레임워크인 코코아 그리고 아이폰에 사용하는 iOS 포트를 살펴볼 수 있겠죠. 이러한 폴더 구조만 알아도 내가 어떤 웹킷의 이슈 혹은 더 알아보고 싶은 내용을 해당 폴더 아래에서 찾을 수 있으니까 막막한 것보다는 낫겠지요. 다음으로 폴더 구조로 알아보는 크로미움입니다. 웹킷의 구조와는 조금 달라요. 하지만 비슷한 경우도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소스 경로 아래에 이제 코드 구현들이 담겨 있고 안드로이드 웹뷰는 안드로이드 웹뷰에 대한 구현 내용들, 크롬은 크롬 브라우저에 대한 구현 내용들, 그리고 컨텐트는 크로미움의 API 레이어이고요. 넷은 네트워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V8은 크로미움이 가지고 있는 자바스크립트 엔진 구현 코드입니다. 컴포넌트는 크로미움의 브라우저 공통 요소들을 담고 있고요. 서드 파티의 재미있는 점이 바로 아까 앞서 이야기한 블링크라는 렌더링 엔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로미움의 과제인데 왜 서드 파티에 있을까요? 아마 애플에서 포크해왔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FE 개발자의 어려움입니다. 앱 개발자로서 FE 개발자들의 많은 질문과 어려움을 접할 수 있었는데요. 그 사례들을 공유해보고 왜 그랬는지 이런 내용들을 알게 되면은 FE 개발자들도 앱 개발자를 이해할 수 있을 거고 반대로 앱 개발자들도 FE 개발자를 돕는데 큰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항상 고통받는 FE 개발자입니다. 웹뷰로 일하다 보면 왜 안 돼요라는 말을 정말 많이 하는데요. 이런 FE 개발자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이폰에서 인스펙터가 안 돼요. 안드로이드는 되는데요. 도와주세요라고 하죠. 아이폰 앱 개발자들은 아마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애플에서 지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개발자 계정에 등록된 기기에서만 동작한다고 하죠.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제 아이폰도 등록해 주세요. 그런데 아마 이런 대답을 들었을 겁니다. 기기 등록수 제한이 있어서 힘들어요. 애플 개발자 계정의 경우는 개인이든 회사든 기본적으로는 100대의 디바이스 등록만 가지고 있는데
이게 개인의 입장에서는 조금 많아 보일 수 있지만 회사의 입장에서는 정말 큰 수가 아니라 작은 수입니다. 물론 이제 애플에 요청하면 조금 기기 수를 늘릴 수 있지만 그게 이제 뭐 1000단위의 숫자까지 올라가지는 않으므로 아무래도 제한이 있어서 힘들지요. 그렇다면 사전에 등록된 테스트 기기는 빌려갈 수 있을까요? 네, 빌려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테스트 기기는 개발자가 사용하고 있던 언스테이블한 개발 중인 빌드가 담겨 있겠죠. 개발 빌드만 인스펙터를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프론트엔드 개발자에게 빌려주기 이전에 개발 중인 브랜치에서 스테이블 브랜치로 이동을 하거나 지금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확인하려는 검수 중인 버전의 브랜치로 이동을 하여 새로 빌드하고 그 빌드가 담긴 아이폰을 빌려드려야겠죠. 정말 불편하고 못 참을 이야기죠. 그래서 어떤 FE 개발자는 내가 맥을 쓰고 있으니까 앱을 직접 빌드해서 시뮬레이터로 보겠다고 합니다. 나쁜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앱 개발자의 개발 환경 설치를 듣고 나면 조금 좌절하죠. 엑스코드의 버전도 강요되어 있고요. 앱스토어에서 엑스코드를 설치했는데 빌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특정한 엑스코드 버전으로 개발자들이 고정해서 개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또한 엑스코드 외에도 루비나 잼, 트위스트 같은 버전 관리나 여러 가지 개발 환경 도구들을 함께 설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iOS 16.4부터는 안드로이드처럼 동작합니다. 즉 검수 중인 배포 버전에 그리고 등록되지 않은 기기에서 앱을 설치하여서 인스펙터를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지금 많은 개발자분들이 애플 실리콘 맥북을 사용하고 있을 텐데요. M1, M2 그리고 앞으로 출시될 M3까지 맥북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자사에서 개발하고 있는 서비스 앱을 맥북에 네이티브로 설치하여서 그리고 그 이후에 인스펙터까지 연결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앞서 이야기한 불편한 점이 많이 개선된 것 같지요. 그런데 이런 질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우리 서비스는 애플 실리콘 즉 데스크톱용으로 제공하지 않고 있는데요 라고 하는데요. 이 설정은 앱스토어에서 배포 혹은 앱을 업로드할 때 하는 설정으로 따로 이제 빌드하여서 배포하여 즉 애드옥 혹은 엔터프라이즈 빌드에서는 해당 설정과 무관하게 네이티브 맥북에서 설치를 할 수 있으니까 이러한 내용을 한번 앱 개발자분에게 이야기해 보세요. 아마 FE 개발자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계속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FE 개발자들은 어떤 내용을 디버깅 하다 보면 혹시 앱 이슈가 아닐까 의심합니다. 왜냐하면 웹 이슈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죠. 이야기를 들은 앱 개발자도 급하게 다녀옵니다. 확인해보고 올게요 라고 하지만 속으론 앱 이슈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죠. 왜 그런가 하면 서로 의 영역을 블랙박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연결해서 투명하게 상호간의 로그나 동작을 알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되겠지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의 이야기들이 뒤에 세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사파리에서는 되는데요. 크롬에서는 되는데요 라고 하죠. 그런데 왜 우리 앱에서 웹뷰에선 동작을 안 할까요? 앞서 웹엔진 이야기를 했지만 웹뷰와 같은 웹엔진을 써도 포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파리나 크롬에만 따로 구현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 웹뷰에서만 구현된 내용들도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개발하시는 앱 개발자분들이 구현한 내용들도 있겠죠. 가장 쉬운 사례로는 프론트엔드 개발자들이 프로미스를 많이 사용하시는데 앱에서 웹으로 호출하는 호출 스크립트에 리턴 타입의 프로미스를 두면은 스크립트 실행이 안 되고 에러가 발생합니다. 그건 앱과 웹 간의 통신에서는 프리미티브 타입 즉 인티저나 스트링 같은 혹은 키밸류의 딕셔너리 형태 같은 것만 되지 프로미스와 같은 복잡한 오브젝트는 전달이 안 되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내용을 모르고 있으면 서로 이제 나는 잘 되는데 왜 너는 안 되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의미 없는 이야기만 오고 가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알고 있다라면은 알아서 잘 동작을 하겠죠. 네 번째로 앱 개발자를 위한 레시피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FE 개발자분들이 있다면 너무 쉬운 내용일 거예요. 대신 듣고 앱 개발자들에게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이런 것도 모르냐라고 하지만 앱 개발자분들은 FE 개발자가 아니고 혹은 앱에 있는 자바스크립트 코드는 굉장한 레거시 코드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게 맞으니까 친절하게 알려주시고 개선해 주시면 굉장히 반가울 겁니다. 그런데 잠깐 iOS 네이티브 개발 내용을 조금만 할게요. 제가 발표하는 iOS 네이티브 앱 개발자 팀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하나도 이야기하지 않기가 조금 아쉬워서 넣었습니다. 제로부터 시작하는 웹뷰 담당자입니다.
누구나 언제든지 회사의 전략적인 선택으로 웹뷰를 선택하고 담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앱 개발자가 웹뷰를 담당하게 되면 알아야 할 것들을 가장 큰 세 꼭지만 가져왔습니다. 먼저 멀티 프로세스인데요. 모바일 앱은 일반적으로 싱글 프로세스로 동작합니다. 따라서 멀티 프로세스라고 하면은 비동기 API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멀티 프로세스가 낯설냐 하면은 그것은 아니고 위젯 서비스 형태로 해보았다면 멀티 프로세스를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위젯과 앱이 데이터를 어떻게 주고받았었나요? 동기화돼서 주고받지 않고 어떤 특정한 코드를 아마 넣으셨을 겁니다. 그러한 내용을 상상하시면은 앱과 웹뷰가 어떻게 데이터를 오고 가야 하는지 조금 빠르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또 사파리와 웹뷰는 다릅니다. 사파리처럼 무언가 해달라고 하거나 웹뷰에 대해서 어떤 데이터 통신이 필요 없다라고 하면은 간단하게 웹뷰를 보이게만 한다면 SF 사파리 뷰 컨트롤러를 사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사파리 렌더링 엔진을 빌려와서 웹뷰가 아닌 웹 컨텐츠를 보여줄 수 있고 사파리에 입력된 암호 입력이나 여러 가지 특징적인 점들을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슈 분석이 중요합니다. 아까 서로가 이슈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모습들이 있었는데요. 앱이냐 웹이냐 이슈 분석은 누가 가장 먼저 하게 될까요? 아마도 앱 개발자일 겁니다. 따라서 웹뷰를 담당하게 된다면 내가 보고 있는 혹은 웹 개발자가 보고 있는 이슈가 이게 앱인지 웹인지 역할을 빨리 구분해 주는 것이 좋겠지요. 아까 멀티 프로세스 이슈 중에서 가장 유명한 건 역시 쿠키 이슈입니다. 쿠키 동기화를 해야 되는데요. 프로세스가 다르기 때문에 이 쿠키라는 것은 사실 파일로 저장되고 있어서 파일이 다른 경로에 저장된다라고 하면 서로 다른 형태의 쿠키 데이터를 읽고 쓸 수 있겠죠. 따라서 앱이 만약 쿠키를 쓰게 되면 웹에 알려주고 동기화를 시켜줘야 되고요. 반대로 웹이 변경을 하게 되면은 앱에서 이를 가져와서 덮어 써야 합니다. 이제 프론트엔드와 친하게 지내기 위한 앱 개발자를 위한 내용을 공유하겠습니다. FE, 즉 화성과 금성만큼 먼 그들의 외국어라는 느낌으로 공부해보면 좋을 텐데요. 여기 W3C, RFC, MDN, W3 스쿨즈를 가져왔지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MDN 하나입니다. 모질라 디벨로퍼 네트워크라는 웹사이트인데요. 앞서 웹퀵과 크로미움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또 유명한 세 번째 브라우저인 파이어폭스를 만드는 모질라 재단에서 관리하는 웹페이지입니다. 웹 개발자를 위한 문서가 정말 잘 담겨 있고 웹 기술에 대한 참고서로도 잘 쓰여 있습니다. 정리가 잘 되고 보기도 편하고 검색도 되고 심지어 한글 번역도 있습니다. 따라서 MDN을 보고 공부한다라고 하면은 가장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뭐 뒤에 다른 사이트들은 필요에 따라서 조금씩 더 볼 수는 있겠죠. 자바스크립트 하나의 예시입니다. 즉시 실행 함수라고 하는데요. 앱 개발자들은 이러한 형태로 스크립트 호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웹 코드라면은 바라는 아주 위험한 스크립트 코드를 변수 선언을 하고 있을 것이고요. 조금 더 위험하다고 하면 렛을 쓰고 있겠지요. 하지만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즉시 실행 함수로 묶어서 함수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즉시 실행 함수로 묶게 되면은 블록이라는 스콥, 범위 제한, 변수의 제한을 가지게 되고요. 이를 통해서 변수 충돌을 회피할 수 있고 전역 변수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 블록이 끝나면 메모리가 해제되기 때문에 이 내용을 다음에 알 수 없고 다음 스크립트 수행 시에도 영향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가끔 보면 아직도 1번의 코드를 쓰고 있는 앱들이 많을 것이에요. 그래서 고쳐주면 큰 도움이 되겠죠. 다음으로 웹 스크립트 호출 개선입니다. 앱 개발자가 웹뷰에 무언가 하기 위해서는 웹뷰에서 사전에 정의된 스크립트 코드를 수행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웹뷰에서 아직 개발 중이거나 혹은 앱 개발자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웹 코드를 호출하는데 에러가 발생합니다. 이러면 앱 개발자들은 가장 크게 혹은 쉽게 선택하는 게 바로 이 트라이 캐치를 묶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당장의 에러는 보이지 않지만 다음 이슈 분석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를 트라이 캐치를 단순하게 묶지 말고 타입 오브를 통해서 언디파인을 확인하고 널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함수 호출을 해주거나 혹은 이게 함수가 아니라 오브젝트 아래에 있는 함수 호출을 해야 한다면 프로퍼티 확인을 통해서 다음 동계를 실행하면 되겠습니다. 트라이 캐치는 이제 그만 사용했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그래도 꼭 사용한다라고 하면은 캐치 구문을 비워두지 말고 저기에 대해서 오류 분석을 할 수 있는 에러로그 출력이라도 넣어두면은 괜찮겠지요. 자바스크립트 오버라이드입니다. 앱 개발자인 내가 왜 자바스크립트 오버라이딩까지 고려해야 될까요?
이거를 알게 되면은 웹 개발자에게 큰 도움이 되거나 혹은 웹과 앱 간의 아까 블랙박스 영역을 조금 열어줄 수가 있는데요. 여기 두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웹 로그를 네이티브로 가져오기 위한 방법입니다. 웹 개발자들이 많이 쓰는 콘솔 로그 혹은 뭐 콘솔 에러 로그들이 있을 텐데요. 해당하는 콘솔 로그 함수를 오버라이딩해서 앱으로 이벤트를 전달합니다. 그렇다면 앱에서는 앱의 개발 환경, 즉 콘솔 디버깅이 가능할 것이고요. 나아가서 앱 개발자가 웹 개발자의 로그를 인스펙터를 열지 않고도 확인할 수 있겠지요. 또 다음 예시는 히스토리백이라는 이제 뒤로 가기 기능에 어떤 기능을 추가하는 것인데요. 히스토리백은 보통 이제 뒤로 가기를 하다가 즉 앞서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동작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닫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웹 개발에서 구현한다라고 하면은 각 플랫폼 혹은 플랫폼의 버전에 따라서 뭐 버전 관리나 분기 혹은 메인터넌스 유지 보수 비용이 발생할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렇게 이벤트 오버라이딩을 통해서 함수 오버라이딩을 통해서 네이티브 개발에서 처리한다라고 하면은 웹 쪽에서는 단순하게 히스토리 백 함수만을 호출하는 것으로써 목표한 바를 이룰 수가 있겠지요. 즉 백을 계속하다가 히스토리가 없으면 나는 이 내가 보고 있던 웹뷰를 닫을래라는 것을 간단하게 구현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이렇게까지 해야 하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 하나의 예시일 뿐이니까 이렇게도 쓸 수 있구나, 혹은 기존에 존재하는 웹 표준 함수를 바꿔서 쓸 수 있구나, 혹은 내가 지원하지 않는 우리 OS에서 지원하지 않는 웹 기능도 지원할 수 있겠구나라는 느낌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웹뷰에 이런 일이죠. 웹뷰를 쓰면서 겪는 쉬운 문제부터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까지 한번 다루어 보았습니다. 가장 큰 썰인데요. 이런 실제로 배달의 문족에서 이런 문의 사항들이 발생합니다. 앱스킴이 동작을 안 해요 라는 내용인데요. 두 개를 호출했는데 한 개만 동작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앱스킴의 앱 동작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 앱 코드 디펜던시만 있냐 하면 또 아닙니다. 웹페이지 호출 코드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항상 첫 번째냐 두 번째냐라고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첫 번째 코드가 호출될 수도 동작할 수 있고 두 번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 앱스킴의 경우는 URL 로딩을 사용하기 때문에 location.href를 사용한다면 보통 두 번째만 수행하게 됩니다. 앞서 코드는 취소가 된다는 뜻이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간단한 방법은 앱스킴 연달아 호출할 때 딜레이를 주는 방법인데요. 더 나은 개선 방법은 다음 파트에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아마 많이 겪고 계실 거예요. 네, 마이크요. 잘 안 들리나 봐요. 다음 내용으로는 프론트에서 알 수 없는 오류가 발생한다고 하는 겁니다. 네,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자사 이제 로그 수집에 로그가 수집되고 있는데 자기들의 로직은 아닌데 앱에서 혹시 봐줄 수 있냐고 하는 것이죠. 이 경우에 우리가 눈을 감문다면 웹 로그인데 왜 저희가 봐요? 라고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희 세션을 듣는 분들은 그러지 않기 위해서 왔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랬을까를 보면은 앱 네이티브와 자바스크립트 문자열이 차이가 있습니다. 즉 문자열 이스케이프 동작이 다른데요. 안드로이드와 iOS 그리고 웹에 동작한 자바스크립트에서 문자열 이스케이프 동작이 다르니까 이를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앱에서 웹으로 호출할 때 아래 문자열을 조심해야 됩니다. 작은 따옴표와 큰 따옴표 그리고 백슬래시지요. 이것들은 아마 제이슨 오브젝트를 부수거나 혹은 자바스크립트 함수의 호출 실행을 중단할 수 있는 코드 문자열들이기 때문에 조심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코딩 또는 이스케이핑을 하면 되겠죠. 하지만 인코딩을 사용할 때도 역시 또 조심해야 됩니다. 각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인코딩 함수들은 인코딩 룰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예로부터 검색 엔진에서는 화이트 스페이스를 플러스로 인코딩을 하는데요. 특정 예를 들면 이제 iOS, 안드로이드, 자바스크립트도 전체 인코딩을 하면 상관없지만 제공되는 함수에 따라서 이 더하기 기호를 인코딩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례를 모른다면은 인코딩을 했으니까 문제가 없겠지라고 생각을 하다가 나중에 왜 플러스는 인코딩이 안 되었을까라는 문제에 겪을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인코딩의 룰도 꼭 체크를 해보시고 하고요. 여기서는 그 인코딩 말고 이 앞서 얘기한 조심해야 할 문자열 앞에 또 하나의 이스케이핑 문자를 백슬래시를 추가해서 해결할 수도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웹페이지가 하얗게 나온다고 합니다.
네, 이것은 꼭 웹 개발 즉 웹페이지의 이슈가 아니더라도 잠재적인 위험입니다. 왜냐하면 웹뷰는 우리가 정해진 서비스 URL만 접근할 수도 있지만 사용자의 링크 구성이나 앱에 따라서 URL을 입력하는 경우도 있고 광고의 경우 또 임의의 URL이기 때문에 임의 웹페이지 방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해결하려면 웹페이지가 문제가 되어서 앱에서 동작을 하지 않는 경우가 없기 위해 아래와 같은 구현이 필요한데요. iOS에서는 웹뷰 웹 컨텐트 프로세스 디터미네이션이라는 구현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무엇을 해야 하냐면은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리로드 웹뷰 웹페이지를 새로 고침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실버블렛은 아닌데요. 계속 새로 고침하여도 결국에 문제가 있는 페이지라면 계속 중단이 되겠지요. 그리고 또 다시 새로 고침을 하고 이거 사용자가 계속 보고 있으면 얘는 뭘 하고 있는 건가 싶겠지요. 따라서 새로 고침 횟수를 제한하고 제한된 횟수에 도달했다라면은 문제가 되었음을 알려주는 에러 UI 그리고 혹시나 다시 시도를 하게 하려는 다시 시도 UI 정도를 넣을 수가 있겠습니다. 안드로이드에서는 이러한 내용은 온렌더 프로세스 곤에서 구현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는 웹페이지가 하얗게 나온다고 했지만 하얗게 나오는 경우 외에도 웹페이지가 안 열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뭐 배달의 민족의 예시는 아니고요. 이 문제는 제가 이 RFC 스펙을 들고 온 이유가 뭐냐면 이 문제는 사용자가 CS 즉 고객 문의로 통해서는 전달되지만 개발자와 검수 환경에서는 절대 나오지 않았던 신기했던 내용인데요. 다만 운이 좋게 사내 사용자의 디바이스에서 문제가 재현되어 해당 디바이스를 빌려서 그 앱의 모든 덤프 데이터를 가져와서 개발 환경에서 분석을 했더니 찾았던 내용 중에 하나였습니다. 즉 웹페이지 하나에 대한 쿠키가 엄청 긴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웹뷰 쿠키가 길어서 왜 웹페이지가 안 열려라고 하면은 RFC 쿠키 스펙 중에서 쿠키 리밋이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여기 적혀 있죠. 4K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4K가 넘어가면 동작에 대한 것은 웹엔진 혹은 브라우저에서 구현을 해도 되지만 안 해도 됩니다. 즉 나는 스펙을 지켰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 쿠키를 사용함에 있어서 쿠키 스펙을 확인하면서 사용하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또한 이렇게 길어질 것이라고 기대하지도 않았을 것이고요. 해당 사례는 사용자가 이제 무언가 아이템을 항목을 커머스 항목을 누를 때마다 계속 그걸 트래킹하기 위한 요소를 쿠키에 저장해서 점점 길어졌었고 아이템을 100개 이상 봐야 했던 경우라서 당연히 개발자와 검수 환경에선 나오지 않았던 내용이고요. 이게 기간이 조금 오래돼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앱을 재설치하면은 동작을 하는데 그게 공식적인 가이드가 될 수는 없겠지요. 따라서 이러한 쿠키 스펙에 맞지 않는 사용 형태를 확인하였고 저는 앱 개발자이지만 해당 웹페이지 개발자에게 내용을 공유해주고 쿠키를 이렇게 길게 쓰지 않아 달라고 하였고 앱에서는 이 특정 에러 코드를 확인해서 해당 에러 코드인 경우에는 해당 쿠키를 삭제하고 다시 새로 고침하여서 웹페이지를 문제없이 방문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웹 개발자가 문의합니다. 캐시를 안 했는데 새 페이지가 안 나온다고 합니다. 시간이 아주 민감한 페이지를 개발하여 배포하려고 하는 검수 과정 중에서 나왔던 내용인데요. 실제로 앱 개발자였던 제가 이 웹페이지의 리퀘스트와 리스폰스를 확인하였더니 HTTP 폴리시로 캐시를 사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정 디바이스에서는 새 페이지가 나오고 특정 디바이스에서는 9페이지가 나오는데 왜 그랬을까요? 여기 나와 있는데 휴리스틱 캐시라고 이게 브라우저에서 혹은 웹엔진에서 임의의 캐시를 진행합니다. 이게 실제로 임의의 캐시 구현을 한 것은 아니고 RFC 7234라는 스펙으로 정의되어 있는데요. HTTP 리스폰스를 보면 REST 모디파이과 그다음 데이트가 있는데 해당 갭의 10분의 1만큼 캐시라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은 보통 경험하지 않기 때문에 당황하고 알 수가 없겠지요. 하지만 앞서 우리가 웹엔진의 내용을 조금만 알거나 웹 스펙을 조금 공부했다라고 하면은 우연이라도 찾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 공식을 통해서 이 페이지의 배포는 최소 2주 전에 진행되어야 함을 계산해서 공유할 수 있었고요. 앞으로는 캐시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캐시 폴리시를 비워두지 않고 노캐시와 머스트 리밸리데이트, 맥스에이지 제로 세팅을 가이드해서 해결했던 문제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함께 고민하고 개선하기인데요. FE 개발자와 앱 개발자 모두 회사로 돌아가서 개선하거나 고민해 볼 내용들입니다. 앱 개발자, 웹 개발자 가장 많이 만나는 점은 바로 통신입니다. 통신하는 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앱스킴,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자바스크립트 인터페이스입니다. 앱스킴은 URL 형태로 구성되어 있고, 자바스크립트 인터페이스는 앱이 사전에 정의한 스크립트 호출을 하는 모던한 방법이지요. 네, 앱스킴과 자바스크립트 인터페이스의 가장 큰 차이는 먼저 앱스킴은 URL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호출 길이에 제한이 있습니다. 브라우저나 웹엔진별로 다르지만 보통은 2000자에서 3000자의 길이 제한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여지까지 10년 이상 쓰더라도 해당 경우를 만나보지 못한 경우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만약 서버를 경유하지 않고 웹뷰와 앱이 바이너리 데이터를 만약 주고받아야 한다라고 하면은 이 2, 3천자 길이 제한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자바스크립트 인터페이스가 그 해결책이 될 수 있겠죠. 또 앞서 앱스킴을 연달아 로딩하면서 실행되지 않는 경우들을 만났고, 해당하는 경우는 보통 딜레이를 주어서 해결하는데요. 자바스크립트 인터페이스를 사용한다면 URL 로딩을 시도하지 않고 수행을 하기 때문에 해당 문제를 만나지도 않고 딜레이 없이도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웹에서 앱으로 인터페이스 호출하는 데 있어서 파라미터를 당연히 넣을 텐데요. 네, 여기 두 가지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사용하는 레거시 파라미터 형태와 제가 고민하고 있는 키밸류 파라미터입니다. 네, 레거시 파라미터는 우리가 아는 대로 파라미터의 기능이 하나씩 추가될 때마다 파라미터를 넣는 것이지요. 앱스킴에서는 이게 응당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여기서 예시는 우아콘이라는 스킴에 액션이라는, 그리고 타이틀과 이어라는 쿼리를 하나씩 추가했지요. 그러나 자바스크립트 호출로 넘어갔더니 우아콘만 사용하다가 나중에 2023을 추가합니다. 네, 그리고 다시 키밸류 파라미터로 넘겨보면은 이번에는 제이슨 오브젝트, 제이슨으로 묶어서 사용하는데요. 앱스킴에서는 인코딩된 데이터가 추가된다. 큰 장점이 안 보이죠. 하지만 자바스크립트 인터페이스 호출이라고 보면은 각 파라미터의 의미야, 그리고 파라미터가 변경되더라도 인터페이스가 변경되지 않는 장점이 있겠죠. 유지 보수를 생각해 보면은 어디에 적합한 방법을 쓰는 것인지 고민의 여지가 있겠죠. 아마 앱스킴에서는 레거시 파라미터가 문제 없겠지만은 자바스크립트 인터페이스를 점점 많이 쓰면은 키밸류 파라미터를 고민해 보는 것이 유지 보수에 조금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시인데요. 웹에서 앱으로 스크립트 호출하는데 이러한 경우들을 종종 만납니다. 단순하게 앱스킴, 자바스크립트 호출이 아니라 두 가지 모두 나타나는데요. 콜백 함수를 사전에 정의하지 않고 동적으로 정의해서 받을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를 구성합니다. 이래놓고 우리는 원하는 함수를 불러줄 수 있으니까 유연한 코드를 짰다라고 할 수 있는데, 앞서 웹뷰의 단점으로 보안 이슈가 있다고 했지요. 이러한 콜백 함수는 XSS, 즉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 콜백 함수가 임의의 함수가 수행될 수 있다는 것은 여기에 서 받을 수 있는 데이터를 갈취하거나 다른 동작을 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 이러한 코드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회사에 돌아가서 꼭 콜백 함수의 동적 정의를 제거하고 사전 정의 형태로 바꾸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전 정의 형태가 이제 유지 보수나 그런 것에 있어서 불편하다라고 하면은 또 다음 내용을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앱에서 웹으로 이제 스크립트 호출을 하는 경우인데요. 보통 레거시 펑션, 앱은 웹 함수 호출을 하게 되지요. 앞서 이야기했던 예외 처리에 대해서 트라이 캐치 혹은 이제 if 컨디션을 통해서 진행을 합니다. 반대로 웹 입장에서는 전역 변수 혹은 전역 함수 관리에 대한 유지 보수 비용이 있습니다. 이것을 언제까지, 혹은 앱이 페이드 아웃 하더라도 앱의 하이 버전이 계속 접근하기 때문에 계속 웹페이지에서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요. 하지만 이제 이러한 함수 호출이 아니라 만약 디스패치 이벤트라는 방식, 즉 새로운 커스텀 이벤트를 정의해서 전달하는 방식을 한다면은 앱 입장에서는 이것은 함수 호출이 아니라 이벤트 전달이기 때문에 별도 예외 처리가 불필요합니다. 또한 웹에서는 이벤트 리스너를 등록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전역 변수, 전역 관리에 대한 유지 비용이 감소하겠지요. 이것은 실제로 배미는 아니지만 다른 프로젝트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제안했을 때 웹개발자분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반겨했던 내용이니까 앱이든 웹이든 이 내용을 기억했다가 한번 회사에서 이야기해 보시는 것도 좋은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앞서 이야기한 블랙박스 영역을 조금 더 서로 이해하려면은 로그 공유가 되어야겠죠. 자바스크립트 오버라이딩을 통해서 웹로그가 앱으로 가져오게 되면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개발 디버깅 환경이 아니라 우리가 동작하는 앱에서 해당하는 로그들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네트워크 통신 로그도 볼 수 있을 것이고요. 네, 주요 로직에 대한 동작 로직도 확인할 수 있겠죠. 심지어 네트워크 통신된 리퀘스트를 누르면은 리스폰스와 리퀘스트의 내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로그의 필터링도 할 수 있겠지요. 이러한 부분을 모두 개발해서 적용한다라고 하면은 정말 요원한 일일 텐데요. 다행히 운이 좋게도 우리에게는 오픈 소스 중에 이러한 내용들을 이미 모두 만들어 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펄스라는 것인데요. 쉽게 적용할 수 있으니 한번 가서 검토해 보는 것도 좋겠죠. 단순하게 앱에서 바로 보는 게 아니라 맥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앱에서는 작은 디바이스에서 로그 확인을 한다는 것은 누군가에게는 정말 가혹한 일입니다. 네, 정말 안 보이고 작은 글씨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맥에서 원격으로 해당 로그까지도 확인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겠지요. 앞서 이야기했던 펄스라는 오픈소스에서 맥 앱도 제공하고 있으니까 도입을 마다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아까 인스펙터 얘기를 잠시 했었는데요. 최신 버전이 아니거나 혹은 모바일 앱에서 나는 잠시 이슈만 볼 건데 PC를 접근할 수 없는 환경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이 앱에서 바로 보는 웹 인스펙터가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 웹뷰에서 보면은 작은 톱니바퀴 모양을 있는데 요 스크립트 함수로 호출하면 톱니바퀴 모양을 만들어주고 누르면은 우리에게 익숙한 인스펙터 환경이 나타납니다. 간단하게 엘러먼트 즉 돔트리를 확인할 수 있고 네트워크 요청도 확인할 수 있으며 로딩된 리소스도 확인하고 콘솔 창을 통해서 로그 출력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웹의 내용인데 앱 개발자는 제가 다 만들 수는 없었겠지요. 오픈 소스 중에 이루다라는 프로젝트가 있었고 해당 프로젝트는 자바스크립트 형태로 배포하고 있으니까 간단하게 앱 개발자들도 해당 자바스크립트 다운로드 받아서 우리가 사용하는 웹뷰에 넣어준다라고 하면은 해당 기능의 제공이 손쉽게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웹 개발자와 앱 개발자가 서로에게 미루지 않고 자신의 내용들 문제 해결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모두의 웹뷰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